박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학기에 제가 한 분 선생님들 모시고 한 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보다 제 강의가 그렇게 좀 그렇다 치더라도 생각보다 더 열심히 들어주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리고 여러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나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목에서 보듯이 흐르는 세월 속에 챙겨봐야 할 제도들입니다. 제가 법을 전공했거든요. 법학을 전공했는데 관련되는 내용들이 지금 당장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보이스피싱,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 얼마 전에 마친 총선, 앞으로 다가올 지선, 대선 등 선거제도도 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가치관을 갖추고 계시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즉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진주도 소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주마저도. 그러한 차원에서 지방 소멸이 되면은 이 향교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면 지금 진단을 했을 때 어떤 단계인가, 그러면 진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구 경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에 대해서 또 나름의 하나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나름 방향성도 잘 잡고 계실 텐데 거기에 영향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런 게 있다. 대학 교수로서 이런 방향성도 어떻습니까? 하고 여러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쭙는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추호도 그런 평행성, 그런 논란에는 접근하지 않을 테니까 하여튼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목을 잡는데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유교, 그다음에 등등에 대해서는 많은 석학분들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저는 지금 좀 챙겨야 할 것들, 놓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법의 개념과 종류, 요거 심각하죠. 한 번은 다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요게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회가 잘 돼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잘 되어야 지방 소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각종 선거제도 좀 고쳐져야 된다. 지금 이대로는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방이 살아야 향교도 유지된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를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반복될 텐데요. 법이라는 게 이런 거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뜬금없이 다리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리라는 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헷갈리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연히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 말씀 들으실 때 또 약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할 때 애매하다, 모호하다 이런 상태에 놓여지면은 혼란이 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옥봉 사거리에 신호기가 없다. 그 신호기가 없으면 교통상의 혼란이 오고 그 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신호기가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해서
혼란을 정리해주는 하나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법이죠, 그죠? 법입니다. 그 법은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죠. 그래서 그 법을 이렇게 정하자고 우리가 합의를 해서 헌법, 법률에 또 정해 넣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법은 사실은 사후 약방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겁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스피싱만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전기통신금융사기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4가지 유형. 여기 대해서 법은 어떻게 정해 놓았고 여러분들께서는 미연에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자칫 실수를 하셔가지고 당했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으면 되느냐 하는 것을 특별법 형태로 법을 제정을 해놓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 조례 규칙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헌법은 다 아실 거고요. 이 법률은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이 공포해야만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야 좀 이렇게 구성비가 좀 다르다 보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국회는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 못하죠. 그게 바로 이런 법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법체계 때문에. 그리고 헌법에 그러니까 대통령 그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도 법률이에요. 법률에서 정해놨는데 그 법률에서 자세히 다 정할 수 없으니까 또 하위 규정으로 또 구체적으로 정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규명령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훈령, 예규, 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촥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 노하우만 익히면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진주시만 하더라도 여기 조례와 규칙을 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입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이지만은 모든 당사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그 전제가 중앙정부 차원의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진주시 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정하자고 해서 시장에게 올리면은 시장이 오케이 하면은 소위 말해서 조례가 발의가 되는데 효력이 그 내용이 여기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 어긋나는 조항이 있으면은 효력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 밑에 또 규칙이 있어요. 요 규칙은 진주시장이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혼자서 공포를 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한 파트 중에 지방의회가 있었죠. 그 지방의회의 기능이 요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기능이 있고 걸러는 기능이 있으니까 엄청 중요하다. 그 지방의회 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참 길죠. 우리나라는 성문포주의를 택해서 그렇습니다. 문장화해가지고 공포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성문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에 사기죄라고 있죠, 그죠? 사기죄로 모든 것을 다루면 좋은데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범죄 현상이 자꾸 발달되다 보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틈새 법률을 자꾸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 이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온라인 판매 여러분들께서도 선생님들께서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방문 판매법, 뭐 전자상거래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처리를 하다가 자꾸 틈새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 문제가.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법률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또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법률 이름을 보면 그 법의 내용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소위 말해서 정체성인데 그런 걸 담게 하다 보니까 이 법률 이름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저는 애웠어요. 근데 선생님들 10분간 쉬다가 후반부 강의할 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애워보십시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은 요 법률이 담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시면은 법률 이름은 자동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좀 딱딱하지만은 귀는 닫으시지 말고 그냥 들어만 주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전기통신금융 사기도 4가지로 나뉩니다. 워낙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피싱 이렇게 상징돼서 이야기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책자에도 있습니다. 책자는 이제 글씨체가 작았어요. 제가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요 페이지를 넘겨 가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자료는 나중에 후반부에 파워포인트 요 강의 다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은 요거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당하지 않을 정도의 기준은 여러분들께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싱, 파밍, 스미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음성, 보이스, 개인정보, 낚시 이런 것의 합성어입니다. 자꾸 이제 합성어가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작, 파밍이 조작이거든. 조작을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빼내서 돈을 빼내가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리고 문자 요즘 많이 들어오죠. 손주분, 자녀분이 아빠, 할아버지, 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소위 말해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유행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 예방을 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환급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바로 이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모리 해킹 수법 뭐 복잡합니다. 이런 거는 자료에 있는 거 보시고요. 일단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요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법에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이 앞에서 말씀드린 요 4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방지 대책 지금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요 법에 의해서 정부의 의무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금융회사들, 은행 등도 피해방지 책임을 요 법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KB은행 창구 직원이 그냥 선의의 차원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요 법상 방지 책임을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 창구 직원이 뭘 좀 잘못했다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금융회사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나서도록 이 법률에서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피해를 당했다, 뭐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당당하게 금융회사 직원에게 요청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파트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개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례 2014년부터 여기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당하신 사례. 어느 날 할아버지께 문자로 모르는 번호로 저인데 지금 휴대폰도 놔두고 오고 돈도 급해서 이 계좌로 5만 원 보내달라는 문자가 온 것을 보시곤 저희 아버지가 요식업을 하시는데 가끔 고춧가루나 다른 식료품을 구하러 가실 때 종종 돈을 잊고 놔두고 가셔서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달라고 하시거나 혹은 정말 가끔 할아버지에게도 전화해서 잠시만 빌려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바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딱히 언급이 없으시다가 6년이 지난 명절에 그 이야기를 하셨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적 없다고 하셔서 상의당한 걸 인지하게 됐지만 시간도 너무 지났고 소액이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주로 많이 오는 유행입니다. 이게 일찍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온다는 얘기는 지금도 당하는 피해자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기범들이 그 기법을 계속 써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사칭하는 겁니다. 정부 금융기관 등에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 많이 왔죠. 그죠? 생활안정자금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정보를 달라, 주민등록증을 카피해서 보내달라, 계좌번호를 보내달라, 뭐 등등을 요구합니다. 그게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공문으로 한다, 문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나 문자나 뭐 등등으로 오는 것은 99.9% 사기다. 하여튼 대응을 안 하시는 게 상책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서로 온다. 항상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피해 예방 제도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예방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고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야 하는 전자금융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차 하는 순간에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장에서 A 통장에서 B 통장으로 돈을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빨리 금융회사나 경찰청에 그 B 통장의 돈이 사기범이 빼나갈 수 없도록 지급정지 요청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급정지 요청부터.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급정지 요청을 해놓으면 사기범이 일단 돈을 못 빼나가죠. 못 빼나가면은 나머지 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한 3, 4개월 지나면은 돈은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특히 심정지 이런 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심정지를 탁 스톱시키는 그 기능이 바로 지급정지 요청이다. 지급정지 요청이다. 지급정지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송금 이체와 관련하여 지연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 이상 보내면은 30분 이내에 돈을 못 찾습니까? 자녀분한테 돈을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다고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돈을 찾을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30분 동안 돈을 인출을 못 합니다. 이런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런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은 30분이 지나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지연 인출 제도. 그걸로만 이제 되지 않으니까 특별법에서 자꾸 또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이체 서비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카드론 지연 입금 제도 이런 것들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요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신고센터 이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손주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조회를 해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선생님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가지고 휴대폰이 사기범이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그런 것들을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체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금융감독은 이런 쪽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용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것을 이용하면 지금 현재 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피싱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신분증이나 카드 정보 무슨 제공을 해달라는 요 URL이 오면은 절대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간 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 이게 바로 피싱이거든요. 피싱. 그다음에 스미싱입니다. 스미싱 그 문자로 오는 거 있죠. 문자로 오는 거 문자 상당했어요. 그런 그 조문 문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요즘에는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대부분 지인들 상당한 그런 것들 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밍, 그 다음에 메모리 해킹.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메일은 잘 이용하지 않으시니까 메모리 해킹 이런 거는 잘 당하실 염려는 없으신데 하여튼 요 네 가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지인을 사칭하고 금전,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울 경우 금융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앱이죠. 그죠? 프로그램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손주들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 바로 눌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사기 기법이. 그리고 허위 결제 택배 안내 문자 이런 부분도 거의 다 요즘은 사기범들의 수행이다,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에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나중에 보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사기 피해 금액이 계속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차차 하는 순간에 계속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기범들은 또 진보된 또 사기 수법을 또 동원을 해가지고 또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령 하나하나 한 10번 정도 의심을 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단돈 10만 원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에 포함한 URL에 접근하지 않기, 개인정보, 금융정보에 대한 입력을 진행할 때 홈페이지 주소의 자물쇠, 그림 또는 도메인 주소의 절차 확인하기, 경품 이벤트 등 무분별한 인터넷 이벤트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공유기 보안 설정 강화하기. 예를 들면은 고속버스 타고 가면은 와이파이가 자동적으로 탁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고속버스 손님 중에 개인 와이파이를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그런 기법도 이용합니다. 그런 기법도 이용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신속한 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속한 인지. 미리 예방을 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상의를 당했다면 신속한 사실을 인지를 하고 가해자들이 해당 금액을 찾아버리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 구제 신청 및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 신청. 그래서 지급 정지 신청을 바로 해야 된다. 요 특별법 제3조에 보면은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 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기 이용 계좌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3일 이내에 서류상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채권 소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피해금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체 방안 요거는 그 사진을 탁 찍어 가지고 선생님들 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보관을 하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요 절차대로만 딱 밟으면 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요 절차대로만 밟으면 돼요. 그런데 들들들 떨립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은 그러면은 요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지인분들, 오늘 강의 들으신 가장 가까운 지인분께 전화하셔서 그때 촬영해 놓은 거 있지? 그에 따라서 절차 좀 밟아서 이렇게 전화를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 요 하나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피해 구제 신청 및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범죄에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바로 전화하여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원은 지급 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확인원을 지급 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증에 제출하여 지급 정지 조치를 연장받으면 됩니다. 즉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일 잠시 스톱시켜 놨다가 요 절차를 밟아 가지고 피해금 환급 받을 때까지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 정지를 계속 시켜 놓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고 이제 돈을 피해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법률상 용어로 피해금 환급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하여 절차에 따라 참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한 2개월 걸리거든요. 2개월이 지나면 채권 소멸이 되어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환급금을 받을 자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하나의 사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A라는 사기꾼이 어느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500만 원을 줄 테니 금으로 만든 꽃하고 250만 원치 만들고 250만 원은 현금 봉투로 5만 원짜리 해가지고 꽃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수수료는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날 500만 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꽃집 주인은 당연히 돈이 들어왔으니까 500만 원짜리 꽃바구니를 만들었겠죠. 만들었습니다 하고 연락하니까 A라는 사기꾼이 와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더라. 그래 친구한테 자랑했더니 그 친구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친구 B라는 친구도 아마 500만 원을 입금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B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꽃집에서는 딱 만들어 줬어요. 그 찾는 거 다 만들었습니다 하고 B하고는 연락이 안 되니까 A 사기범한테 꽃집 주인이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또 유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사기범 A는 꽃집에 가서 그 꽃바구니 500만 원치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12만 수수료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융회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꽃집 주인 당신 계좌가 지금 지급 정지 요청을 받았다. 왜? 보이스피싱 당한 구자로 분류가 됐다. 즉 B가 500만 원을 사기당해가지고 넣은 걸로 빨리 알고 요 강의를 들었던 모양이죠. 요런 강의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취해가지고 지급 정지 요청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이미
실질적으로 500만 원 가치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A 사기범이 가져갔죠. 그죠? 사기범은 빠지고 피해자 두 사람만 남게 됐죠. B라는 500만 원 사기당한 사람, 그 다음에 꽃집 주인 500만 원을 물러주면 또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두 당사자만 달랑 남겨놓고 방구로 치면 쓰리 쿠션이죠. 그죠? A라는 사기꾼이 500만 원 가지고 소위 말해서 날랐습니다. 이런 사기가 실제 일어났었습니다. 요 경우에는 또 이 절차만 밟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B 기준으로는 요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그러면 꽃집 주인 통장에 있는 500만 원을 돌려줘야 되죠. 그죠? 요 절차를 밟았을 때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에 따라서 꽃집 주인 돈을 500만 원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꽃집 주인도 사기를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제도로만 또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있냐 하면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즉 꽃집 주인은 어떻게 잘 실력 있는 법무사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상담을 하니 그 법무사가 소장을 작성해 줬습니다. 어떤 소장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즉 부당이득을 받은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즉 꽃집 주인은 500만 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 본인도 사기를 당했다. 즉 그래서 당신도 억울하지만은 당신에 대해서 나하고 꽃집 주인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다. 그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요 법률에서 정해 놓은 것을 알고 이 법률 조문을 바탕으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다행히 판사가 현명한 재판을 해줘서 꽃집 주인은 500만 원을 그 사기당한 B라는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도록 최종 판결이 났었습니다. 지금은 요게 가장 핫한 기법입니다. 소위 말해서 당구로 치면은 쓰리 쿠션 기법요.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요즘 당근마켓이 엄청 소위 말해서 핫하거든요. 이런 기법을 당근마켓에서 수시로 사기범들이 소위 말해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위 말해서 당구 알다마로 이렇게 사기를 당하셨을 때는 요 앞에 있는 절차, 지급 정지 절차를 거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거쳐서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거 하나. 그런데 쓰리 쿠션 기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두 사람이 생기는 더 고도의 사기를 당했을 때는 이러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 다만 B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500만 원 날렸죠. 아까 그 돈 보내준 500만 원 날렸지 않습니까? B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B가 가장 답답한 거예요. B가 가장 답답합니다. B는 그 사기범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기범을 직접 찾지 못하는 한 B는 그대로 돈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B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또 환경 속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국가에서도 물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만들었죠. 그리고 선진기법, 소위 말해서 막 날아다니는 사기 기법을 막기 위해서 또 나름의 그걸 또 만듭니다. 개정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불문법주의가 아니고 성문법주의라 그랬죠. 예방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시간이 제법 걸리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또 다른 피싱 기법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사후 약방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존해서 뭐를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최소한이어야 하지 최대치가 될 수 없다. 그 최대치는 뭐다? 여러분들께서
원천적으로 사기 대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휴대폰을 이용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거와 관련된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것은 클릭을 무조건 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면 어떨까? 그런 우려는 문서가 오게 다 되어 있습니다. 문서가 왔을 때 대응을 해도 된다. 공문서가 왔을 때 대응을 해도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이제 문자 스미싱 뭐 이런 조금 우려가 있다 싶었을 때는 바로 선생님들 전화로 하지 말고요. 옆에 계신 다른 분 전화로 자녀한테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고 지인께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전화로 그 사기범의 포착 대상이 됐을 때는 선생님 전화로 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서 뿌려놓은 연결해 놓은 전화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청, 금융감독원, 법원도 다 전화를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화로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의심스럽다 싶었을 때는 선생님들, 어르신들 분들의 전화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철저하게 지키셔도 방어를 할 수 있다. 즉 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본인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가장 최상책이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옆으로 세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이기도 하지만은 법률 개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급한 민생 현안이라도 우리나라 국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야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죠. 싸움질하는 국회가 된 지 오래됐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데 주로 다툼만 하고 있지, 아무리 급한 민생 법안들 개정안 올라가도 정해진 기일에 통과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1년을 넘기는 것은 허다하고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한 번 더 옆으로 세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호롱불 세대이실 겁니다. 그리고 전기불 들어왔을 때 어땠습니까? 참 신기하고 너무 좋았죠. 그죠? 이게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답니다. 우리나라는 양당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 정치, 선진국에서 들어온 제도거든요. 양당 정치. 그런데 양당 정치가 아닌 양극화 정치를 하고 있죠. 양극화 정치. 양당은 만든데 양극화, 국민은 안중에 없는 양극화만 하고 있는 양당 정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당은 전기불입니다. 전기입니다. 전기. 서구에서 전기로 우리나라에 전수해준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기가 들어왔는데도 호롱불을 이용하게끔 정치권이 좀 그렇게 하고 몰아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호롱불과 전기불의 차이가 양당 정치, 양극화 정치 이렇게 분류하는 그 전문가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간 요런 그 보이스 피싱, 소위 말해서 전기통신 금융 관련 사기와 관련해서 이런 제도를 좀 개선해가지고 피해자들을 줄이겠다 해가지고 주무부처에서는 개정안을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막 싸우면은 그거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 그런 구조다. 그래서 해결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선거제도 개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대 다르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의심거래 계좌 있으면은 먼저 금융회사에서 걸러주면 가장 좋습니다. 금융회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금융창구에 왔을 때 뭔가 의심된다 그러면은 창구 직원이 도와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예방이 되죠, 그죠? 그거 놓치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이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법에서 의심 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은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가요? 금융회사 직원이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이
방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센, 예? 자기 주관이 뚜렷한 할아버지께서 고집을 피우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회사 직원의 잘못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게 어떻게 하느냐? 피해 구제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한번 보시면은요, 피해 구제 신청서 해가지고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요 화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야만이 지급 정지가 되더라. 여기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급하게 전화 또는 말로서 먼저 내 피해를 당했다 하고 지급 정지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할 때는 지인이나 자녀분이나 손주나 아니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서, 전화로서 빨리 요청을 해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피해구제 신청서, 피해자, 김갑동,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피해자 계좌의 송금 이체 내역, KB은행, 계좌번호는 얼마고 돈은 500만 원이다. 사기 이용 계좌, 어떤 계좌로 보내라 해서 보냈다. 그 계좌를 또 여기 적고요. 피해 환급금 나중에 돌려받을 때 어느 구좌로 돌려받을지 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피해 구제 신청 사유를 여기 적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당했다.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으셔서 뭐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에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서류가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아니다. 가장 급한 것은 말이나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급정지 요청서, 마찬가지로 피해구제 신청서, 지급정지 요청서 이런 내용을 아까와 비슷한 내용을 적어가지고 요식 절차를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 이용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아까 꽃집 주인 계좌 있지 않습니까? 그 계좌만 정지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다 스톱됩니다. 다 스톱돼요. 일단 스톱부터 시켜놓고 봅니다.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사기가 있었어요.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 서울에 사는 A씨는 당근마켓을 통해 금목걸이를 B에게 팔았습니다. A씨는 은행 계좌로 돈이 입금된 건수를 확인한 후 자기 집 앞으로 찾아온 B씨에게 목걸이를 넘겼어요. 아까 꽃집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였던 이날 거래는 이후 심각한 이 문제로 이어졌다. A씨는 중고거래 20분 뒤 은행으로부터 사기가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엔 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이용된 것으로 신고돼 그가 가진 모든 계좌의 입출금이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A씨 계좌로 송금한 사람은 목걸이를 가져간 B씨가 아니라 제3자인 C씨였다. C씨는 B씨에게 금목걸이를 받기로 한 뒤 돈을 붙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하여 사기로 신고했다. B씨가 C씨에게 A씨 계좌 번호를 알려준 뒤 잠적했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사기, A씨와 C씨 사이에 분쟁이 생긴 제3자 사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상 A씨가 금융거래를 다시 하려면 C씨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해 그는 금목걸이와 돈을 모두 잃는 상황이 됐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그가 계좌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사기 피의자이며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어 은행을 방문한 A씨는 사기 거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고소를 취하해야 하며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피의자 신분에 의해서 C씨에게 먼저 연락하기 어려우면 C씨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자, 요 사례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잠깐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까 꽃집 사례하고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억울한
그걸로 남아야 되죠, 그죠? 사기범을 찾지 못하는 한. 다만 쓰리쿠션 당한 한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죠. 구제를 받을 수 있죠.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유인물을 이렇게 가져온 것은 가져가시고 필요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부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해드리겠지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어드리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은 이해도가 엄청 높습니다. 경찰청하고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샘플이거든요. 요 법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지급 정지를 시켰으면 돈이 안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이 안 빠져나간 것을 돌려받아야 돼요. 돌려받는 것은 당연히 A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B라는 사람이 B 통장에서 A로 돈이 안 빠져나갔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증명을. 그러한 절차를 받는 게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채권 채무 차원에서 돈을 보낸 게 아니고 사기로 보낸 거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증명을 해 보이면은 그거는 증명을 보이는 절차가 채권 소멸 절차예요. 채권 소멸 절차. 채권 소멸 절차가 한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차만 밟으면은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것이 법률적 용어로 피해금 환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법무사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것은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으로 해서 변호사 찾아가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려서 근데 법무사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좀 실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법무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을 중지를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시도한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이 전화로 내가 사기를 당할 뻔했다. 요거 이용 정지 시켜달라 요청을 하면 정부에서 그 전화번호는 사용 못하게 정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지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 더 있습니다.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된 거, 사기 이용 계좌로 된 거 여기 그 계좌번호도 중지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해 대포 통장 그 통장을 쓸 수 없도록 중지시킬 수 있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정지 피해 신고 112번, 피싱 사이트 신고 118번, 피해 상담 및 환급 1332번. 요것은 꼭 촬영을 해가지고 휴대폰에 소장하고 계시다가 주변이나 본인이나 그럴 우려가 있거나 뭐 당하셨을 때는 빨리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 첫 강의에서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법률에 따라서 예방도 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이렇게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 본인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것을 엄청 강조드리면서 일부 강의를 마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의회 제도는 법률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풀뿌리형 주민 밀착 생활자치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죠. 벌써 이제 91년에 재구성돼 가지고 한 32년, 33년째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기초의회 활동은 소위 말해서 풀뿌리형 주민자치,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게 주된 목적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당 공천제로 인해서 정당 간의 이념 차이로 인한 그런 니 편 내 편 좀 그렇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분위기다. 어쨌거나 풀뿌리형 주민 밀착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생활의 질이 개선돼 가지고 지방이 잘 사는 그리고 소멸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진주시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통하지 않고 그냥 소속 없이 실력 있는 분들을 유권자께서 좀 뽑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폐지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도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편한지 좋은지 하여튼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정당 공천제는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 2년 후에 6월달에 또 지방선거가 있죠. 그때도 아마 정당 공천을 통해서 또 진주시 그다음에 뭐 함양군 뭐 등등 경남도의원 선거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됐습니다. 정당 공천제 좀 폐지 좀 합시다 하고 아까 어느 어르신 선생님께서 제가 좀 안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나간 지 한 20년 됐거든요. 서경방송에는 수시로 나가고요. KBS도 가끔 나갑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개표 방송 때 저녁 때 꼭 나가고요. 한 20년간 그리고 신문도 한 달에 한 번씩 경남일보에 꾸준히 한 20년간 기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굴이 조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옳든 그러든 바르든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이 요런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봅시다 하면서 방송에서 나가 이야기하고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정당 공천제를 좀 폐지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떤 악순환? 지방선거를 중앙선거로 예속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주민들을 대변할 시의원을 뽑는데 왜 그 소위 말해서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중앙당의 기본 개념이 진주시 발전에 개입이 돼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모순이라는 얘기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파란색이든 노란색이든 흑색이든 뭐 등등 관계없다. 진주 시민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런 차원인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정당 공천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는 한도에서라도 그러면 좀 발전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을 한번 했습니다. 2020년 12월에 의결돼가지고 22년 1월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정당 공천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은 진주시의회, 함양군의회, 경남도의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 계기가 마련된 게 크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책지원관 제도입니다. 지금 진주시의회에도 박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문가예요. 정책지원관들이 뽑혀가지고 시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 때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정책지원관을 뽑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지원관이 해마다 더 우수한 정책지원관들이 시의회에, 군의회에, 도의회에 들어가서 양질의 조례 규칙, 즉 주민들을 위한 제도들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무직원의 인사권도 시의회 의장, 군의회 의장, 도의회 의장에게 주어졌어요. 예전에는 진주시를 예를 들면은 진주시장이 파견하는 시의회에 파견하는 직원이 이렇게 사무직원이 되었거든요. 이제는 진주시의회 의장이 직접 채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견제를 하라고 진주시의회가 있는데 견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시장이 보낸 직원이 있는데 어떤 견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사설을 끊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실력을 갖춘 정책지휘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만 진주시의회에서 채용을 하면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는 한에서도 한 발자국 진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정책지원관은요 비서 역할은 못합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감사를 하고 이럴 때는 도와줄 수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 비서처럼 이런 역할은 못하도록 법에 딱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제도라고 또 있습니다. 전문위원 제도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좀 더 다양한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책임도 강화시켰습니다. 지방위원회 겸직제도 규제를 강화시켰고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의무화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무화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설치 의무화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강화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막말 논란이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왜 그러면은 그런 걸 걸르지 못하고 공천을 주느냐. 그게 바로 그 정당 안에도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시의원, 도의원도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치를 해놓은들 그 의원들이 그냥 형식적인 역할만 했을 때는 걸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체를 실질화시켜야 된다. 평상시에도 실질화시켜서 그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아예 그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걸러줘야 된다. 하여튼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시켰다. 2022년 1월부터.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2년 후 지방선거 한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제도의 덕을 보게 될지. 그리고 관련되는 법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경남도, 진주시청, 진주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목,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두어야 합니다. 완전한 지방분권 조기 실행을 해야 돼요. 지방의 재정 확보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지방분권, 지방자치하면서 지방재정권은요,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재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시장이 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가에서 딱 n분의 1만큼 나눠둔 돈을 자기가 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뭐 국책 사업이다, 뭐 도 사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지사 그리고 뭐 장관들에게 찾아가서 업소를 해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쓰는 구조죠, 그죠? 그렇게 돼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라 할 수 없다. 지금은 어중제비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카테고리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 말로만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하고 있죠. 제대로 된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남도 진주시가 해야 할 목, 진주 서부 경남이 동부 경남보다 GRDP 1인당 총생산이죠. 생산이죠. 5배 적습니다. 인구도 4배 적어요. 5배 적고 인구도 4배 적어요. 그래서 서부 경남 좀 잘 살아보라 해가지고 혁신도시 진주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부 경남 KTX죠. 남부 내륙철도 예타 면제해가지고 빨리 조기 착공하라고 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름의 뭐 그거는 뭐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거나 빨리 조기 착공이 돼야만이 이쪽 지역이 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독자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는 인구 소멸 속도에 따른 지방 소멸 요 부분에 대응할 수 없다. 어쨌거나 광역화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 광역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행정통합이 있을 수 있고 행정연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행정통합은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과도기 상태로서 연합 형태는 좀 빨리 진행을 해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특별연합 한번 했었죠.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즉 부산, 진주, 창원 뭐 이렇게 각자 대응을 해가지고는 이 지방 소멸 속도를 줄일 수 없으니 광역화해가지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진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창원이 김해가 가지고 있는 각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제도가 바로 광역화고 그 광역화의 구체적인 제도가 특별연합.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했다. 이런 것들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진주시청과 진주시의회가 해야 할 몫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주시가 집행을 하고 진주시의회가 견제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놔야 되는데 어쨌거나 양날개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흐름에 적극 도와가지고 사천하고 산청하고 요 인근의 중간 규모의 광역화, 그러니까 연합을 시도하고 더 나아가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또 광역 연합을 결성하고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한마디로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세 덩어리로 나누든지 네 덩어리로 나누든지 해가지고 광역화의 행정청으로 통합으로 가야만이 인구 소멸에 대응한 지방이 살고 국가가 사는 그런 방향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의중제비 지방분권만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은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다 보니까 조금 한다 싶으면 바꾸고 또 좀 한다 싶으면 바뀌고 이쪽 땅이 맞기도 하고 저쪽 땅이 맞기도 하면서 서부 경남 KTX처럼 착공하기로 해놓고 또 딜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혼재되고 있는 시대다.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한쪽 날개만으로 새가 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이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진주시청, 진주시의회 다 양쪽 날개거든요. 해당 사안에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불을 역할을 하는 거다. 맨날 호롱불 안에 갇히게 두지 말아라.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양극화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양당 정치는 오케이다. 예?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진주시의회, 진주시청, 경남도의회, 경남도청, 함양군의회, 함양군청 협조를 해야만 된다. 자칫 잘못하면 누구 침뱉기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달리면서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마라톤 뛸 때 주자가 달리지 않습니까? 풀로 다 1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붙어서 같이 뛰어주죠. 그죠? 그래가지고 페이스메이커가 톡 치고 나가면은 경쟁 상대가 겁이 나고 푹 따라 나가가지고 페이스를 잃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도와주는 그 주자가 최종적으로는 1등을 완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역할이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각종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또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입니다. 의학 모형을 바꿀 시간 이행자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생물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모형으로 힘없이 변형되므로 정치권에서는 꼼수가 판을 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화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거는 도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00%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요거 100%. 요 저작권은 100%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요번에 찾지 않더라고요. 자, 국회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해봤습니다. 의항 아시죠? 의항. 의항 모델입니다. 의항. 지금은 의항이 극단적인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의항이.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양단제만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양단제만 있다 보니까 자꾸 극단화가 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잖아요. 적도당이 이기면 우리는 다 죽어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선거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되지. 그럼 뭉치야지.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 모양이 선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선거제도가 지금 선거법이 왜 소선거구제만 되어 있거든요. 소선거구제. 한 지역구에 한 사람만 뽑아서 그런 거예요. 한 지역구에. 예전에 한 지역구에 2사람, 3사람 뽑은 적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지역구는 줄이지 않고 한 사람만 뽑으면은 평생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인구가 주는 틈을 타서 지역구를 통합해가지고 진주로 치면은 2명만 뽑자. 그런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위성정당이 허용되는 소선거구제였지 않습니까? 그 위성정당을 뽑힌 그 비례대표제 국회의원들이 결국에는 또 양쪽 정당으로 다 통합을 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성정당을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의학 모형으로 치면은 극단적인 직사각형을 원형으로 바꿔야 된다. 위성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요, 녹색당도 한 사람 뽑히고 정의당도 몇 사람 뽑히고 그 다음에 진주 지역당이 형성되면 진주당도 몇 사람이 뽑힙니다. 그러면은 파란색당, 빨간색당 한 250명 되고요. 나머지 50명은 그러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들로 이렇게 유연한 다당제, 즉 원형식의 의학 모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양당 국회의원들이 고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고쳐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요. 두 번째로 그게 되고 나면은 의항에 있는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물을 바꿔줘야 되죠. 그게 바로 사당화 방지 시스템이죠. 양쪽 정당 다 안에 누구 사람들만 공천 받았다. 뭐 누구 사람만 공천을 받았다. 이런 것은 뭐 언론에서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물갈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당화 방지 시스템을 정당 개혁을 통해서 그것도 정당법이 있거든요. 정당법에서 제도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또 양당 국회의원들이 바꾸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공천 개혁입니다. 공천만 잘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듯이 접근합니다. 선거 한 1년 전부터는. 그리고 막판에 가가지고 한 2, 3주 전에 최종적으로 공천 받고 그러죠. 그죠? 공천 받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나 그 물고기, 빠릿빠릿한 물고기를 의항 속에 집어넣으면은요, 그 다음에 물갈이가 되지 않은 의항 모형 속에 그 사당화가 되어 있는 물 속에 사는 그 파릿파릿한 물고기가 다음에 자기도 국회의원을 또 하고 싶은데 그 구조에 순응을 안 하면은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기 가리는. 공천 개혁이라는 얘기는 그냥 말로만 떠들다가 많은 그런 하나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그런 게 바로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 제도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의항에 비유해서 의항 모형을 변경해야 된다. 그것은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항의 물갈이, 정당 안에서도 그러한 소위 말해서 독재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제도가 그러한 것이 인사 시스템이 될 수
발을 못 붙이도록 정당법을 바꿔서 정당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두 개가 전제가 되면은 아주 신선한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거꾸로는 어불성설이고 중간만 개선을 해서도 되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미국도 양당제라 했지 않습니까? 미국도 양당제입니다. 근데 미국은 덜 시끄럽죠.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으로 운영되니까요. 점잖게 서로 이렇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나오고 나서 조금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렇게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된다. 선거법, 정당법을. 그 개정을 국회에 맡겨서는 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3의 기구, 민간단체를 발족시켜가지고 해결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러한 제3의 기구를 만들도록 대통령을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3의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선거법도 고치고 정당법도 고치는 그런 것만 딱 되면은 국회에서는 자동으로 통과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훨씬 좋아질 수 있다. 그게 되지 않는 한 요원하다. 이런 답답한 분위기는 팽가르기에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에 우리 유권자들은 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왜곡된 양당제는 진영 간의 분열 정치를 격화시키는 이는 양극화 정치에 가깝다. 양당제 정치와 양극화 정치는 호롱불과 전등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양당제 하고 있지 않느냐 항상 얘기하거든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로지 승자 독식이라는, 대통령제도 승자 독식이죠. 좀 있으면 자료가 나오지만은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요, 과반수로 당선된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51% 조금. 그런데 모든 권력은 100% 행사하죠. 그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도 한 사람만 뽑으니까.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전국적으로는 양당 간의 표차가 5% 차이밖에 안 났죠. 그런데 국회의원 수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죠. 소선거구제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했으면은 45대 55 정도로 국회의원도 안배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지금 예상컨대 22대 국회도 21대 국회와 달라질 게 없을 거다, 더 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런 구조를 깨는 방법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게 해결돼야 된다. 그러지 않는 한 요원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위원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한 지역구에 뭐 2명 뽑는 경우도 있고 뭐 1명 뽑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도 2인 선거구제를 보다 더 3, 4인 여러 명을 뽑는 걸로 가야만이 정당 공천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소 정의수를 3인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A 선거구에서는 시의원을 3명을 뽑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 색깔, 빨간 색깔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다른 색깔 가진 사람도 잘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 색깔이 너무 잘해가지고 빨간 색깔 2사람, 3사람 다 차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방지 시스템을 둬야 되는 거예요. 방지 시스템을. 한 당에서는 한 사람만 공천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지역구에서 정수를 3인을 뽑는 선거제도로 가면은 기초위원도 다당제가 될 수 있다. 의학모형으로 치면은 원형의 의항으로 만들 수 있다. 부드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경남의 경우에는 70% 가까이가 조정 대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바꿉니까? 요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을 하면은 경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관련 지자체장은 확정한 대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거쳐 관련 지방의회의 상정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요 자체도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현 지방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답답한 부분이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번 지방선거 때도 시도는 했었거든요. 시도는 했었는데 뭐 거의 원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도의원도 뭐 요게 이 위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30%를 늘려 최대 68명까지 뽑는 방안들이 뭐 그런 데다가 뭐 한두 지역구에 뭐 인원수 조금 조정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아마 시도한다고 또 말은 또 이런 뭐 언론에 나오거나 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왜? 요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시의원, 도의원 선거도 그렇게 흐를 거다. 다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결국 현재의 기득권 당선자들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장, 진주시장도 정당 공천제죠. 그죠? 진주시장 정당 공천 할 필요 있습니까? 산청군수 정당 공천 할 필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색깔에 따라서 판단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재정도 얼마 없는데요. 혼자 쓸 수 있는 돈도 얼마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니핀 내핀 나눠가지고 선거할 때 싸울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진주시의원 기초 그 의원 뽑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장도 정당 공천제 폐지하면 좋겠지만은 요원하다. 왜? 국회의원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밀어준 사람이 시장 되면은 군수가 되면 그죠? 네, 그런 차원이다. 좀 답답하다. 그래서 안은 나왔었어요. 오래전부터 안은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에는요, 구청장 직선제 폐지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이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이런 제도를 바꾸려고 시도는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원점입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했었거든요. 서울특별시의 구청장만 직선제를 폐지하면은 그래가지고 나름 한번 선거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은 진주시장, 함양군수는 직선제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아주 중요해요. 이번에도 한번 시도해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년 후의 선거에서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그 다음의 지자체 선거에서는 이런 제도가 적용되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 교육감 선거 어떻습니까? 정당 공천제 아니죠. 근데 1번은 당연히 빨간색에 가까운 색깔일 거다. 2번은 파란색에 가까운 색깔일 거다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투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호 추첨해가지고 파란 색깔이 1번 번호가 나오면 환호를 하고 그러죠. 이쪽 지역은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지사, 그리고 진주시장, 국회의원을 다 정당에 따라서, 정당 선호도에 따라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은연중에 교육감 선거도 그럴 거라고 다 세뇌가 돼서 그렇습니다. 정당 공천제를 하지 않는 교육감 직선제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교육감 선거 별도로 직선제 하지 말고 러닝메이트로 하자.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후보를 짝짝꿍을 맺어가지고 동시 투표하자는 얘기입니다. 빨간색 후보 A, B 두 사람 러닝메이트하고 파란색 후보 C, D 러닝메이트 해가지고 투표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감도 빨간색이 되고 도지사도 빨간색이 되면은 두 사람이 합작해가지고 교육정책 이런 거 펼칠 때 혼선은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하도 직선제 교육감 많으니까 이런 대안들이 근데 뭐 간선제 러닝메이트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예전처럼 임명제로 가자.
임명제로 대통령이 임명하든 도지사가 임명하든 그런 제도를 가자고 논의는 확 됐었어요. 지금 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지자체 정당공천제 폐지하는 주장보다는 교육감 선거를 좀 바꾸자 하는 그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좀 고치면 좋겠다 싶으면은 여러 형태로 의견을 표출해 주셔서 그런 여론들이 쭉 형성되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요거부터 봐야 되겠죠. 요거 노태우 대통령 36.64, 41.96,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될 때만 51.55%로 가반수 됐어요. 요번 윤석열 대통령도 48.56%밖에 안 됐죠. 그런데 승자 독식이죠. 권력은 100% 행사하고 있죠. 그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가반수가 안 나오면은 1, 2등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투표를 하자는 겁니다. 두 번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승자 독식 분위기가 많이 희석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우리 정교님 대학에 이제 투표를 많이 해 보셨겠지만은 저도 사실은 정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총장 선거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조금 덜 좋아해요. 제가 2순위 당선자가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에는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결선 투표제. 세 사람이 나와서 해가지고 가반수가 안 나오면은 1, 2등 다시 투표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반수로 정해요. 그러한 과정에서 주고받고 뭐 해도 좋습니다. 하여튼간 한 번 걸러져요. 그러면 승자 독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리도 보직도 나누고요. 뭐 정책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가반수가 안 되는 구조라면은 결선 투표제라고 해가지고 정당 간에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절차를 거쳐주면은 승자 독식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직선제를 하는 외국의 많은 국가가 결선 투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한번 받아들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통령은 특정 진영의 이해보다 국가의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이는 희망일 뿐이고 선거 후 어느 한쪽은 벌써 이런 거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요게 뭡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사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고정 자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싸웠던 거나 지금 싸웠던 거나 별 차이가 뭐 있냐 이겁니다.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해소해야 된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 고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을 때 좀 희석시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옳고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번 예시를 해드리는 거다. 이런 거 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 본말이 전도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3년 대통령 선거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대통령 선거제 결선 투표제 도입하려면 지금부터 정치권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정 선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든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든 이런 것을 관철시키려면 지금부터 선거제도를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절차를 제대로 밟아가지고 선거 전에는 깔끔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아주 편하신 마음으로 오로지 주민만을 위하는, 국민만을 위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제 5파트입니다. 지방소멸. 이제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좀 빠릅니다. 예.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소멸. 여기 계신
계신 분들 향교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런 경남 유교대학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인구가 유지되어야 되죠. 지방이 유지되어야만이 이 제도도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방 소멸 속도 심각합니다. 빨간색들 다 지방 소멸된다는 얘기죠. 빨간색들 다 소멸된다는 얘기죠. 소멸 위험지이기 때문에 2023년도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요. 여기만 남아요. 여기만 수도권만 남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주시장 선거 뽑으면서 파란당, 빨간당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볼링의 킹핀, 볼링 칠 때 요 5번 핀을 맞추면은 나머지 핀들이 다 쓰러질 확률이 있거든요. 한 분만 굴려가지고. 그런데 7번, 10번 맞추면은 공을 한 10번 정도 던져야 요 핀을 다 무너뜨려요. 10개를. 근데 5번 핀만 딱 맞추면은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 소멸 속도를 늦추는, 그러니까 지방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러한 볼링의 킹핀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은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볼링의 킹핀 이론이거든요. 저는 그걸 요런 걸로 봅니다.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경남 진주 혁신 도시로서의 2차 공공기관 집중 이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이제 대충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그거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서부 경남 KTX 조기 착공해야 됩니다. 2년, 3년 미뤄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지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산청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소멸이 되고 있는데 빨리 개통이 돼야 된다. 그나마 서울에서 관광객이 더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다행히 우주항공청 설립됐죠. 요거 빨리 진주와 사천이 협업을 해가지고 우주항공특화 산업 육성이 돼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팩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요 연락을 했다 합니다. 사천시에 만나자. 지금은 각자 지자체 단독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항공특화산업, 우주항공특화산업 협업을 해야 된다. 그 논의를 하자고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사천에서. 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도 1국리 때 서울대학 10개 만들기 운동 펼쳐지고 있거든요. 창원대 경상국립대 이렇게 교대 따로 지금 있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울 8대학이라 해가지고 국립대학 하나로만 경남도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주항공대학이 진주, 사천 이렇게 광역화된 특별연합에 바로 직결되는 교육연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진주대학고등학교를 나온 1등하는 학생이 서울 8대학 그러니까 경남도 연합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항공우주대학 코스를 밟아가지고 우주항공청에 취업을 하고요. 그 친구가 경남 진주혁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한 3명 낳는 구조가 돼야만이 진주도 살고 서부 경남이 연맹할 수 있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볼링의 킹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었을 때만이 이쪽 서부 경남의 지방 소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 진주 혁신도시와 관련해서요. 자, 요 말씀 있죠, 그죠? 600년 넘었죠. 600년. 지금도 서울로 보내고 있죠, 그죠? 서울로 보내야만이 서울로 가야만 되죠. 서울공화국입니다. 수도권 공화국, 서울공화국이죠. 요걸 타파를 해야 돼요, 타파. 대통령이 의지를 가져야 돼요. 심지어 오리지널 지방 출신이 대통령이 좀 되면 좋겠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방의 이 막 뼛속까지 배어 있는 응? 지방 문제가 그렇게 대통령이 탁
결단을 해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진주로서는 고마운 분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어쨌거나 진주에 와가지고 지금 지방세가 1,000억이죠. 1,000억 원. 1년간 지방세가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경남도에 기여하는 경제효과가 몇 조예요. 몇 조. 그런데 원도심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게 공공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조금 더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공공기관이 안 왔다, 그러면 더 침체됐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수 효과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지금 원도심 분들께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원도심에 공공기관 3개만 와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혁신도시가 생겨서 원도심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공기관 이전되어 오면 원도심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정부에서 경남도지사가 생각하는 구상은 이거예요. 경남도로 1차 공공기관 11개 진주로 보냈는데 11개 그러면 경남도로 내려보낼게. 그러면 경남도지사가 네가 판단해서 분산 배치하라고 해요. 원도심으로, 침체된 원도심으로. 그러면 김해 3개 주고 창원 3개 주고 양산 3개 줄 거예요. 남는 거 진주 3개로 줄 거예요. 그걸 그러면 진주도 원도심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원도심 3개 오면 좋겠다고 원도심 주민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자가당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부에서 분산 배치, 공공기관 이전할 때 원칙 기준을 기존의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원칙을 딱 법에 정해놨어요. 그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충실하면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11개가 다 옵니다. 창원, 김해, 양산에서 못 가져가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11개 공공기관이 진주에 더 와가지고 더 활성화 정책을 펼쳐서 낙수 효과로 원도심이 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는지, 김해, 양산 저쪽에 9개 떼주고 9개만, 2-3개만 가져와가지고 원도심에게 조금 더 도움되는 게 낫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지금 가장 급선무예요. 가장 급선무입니다. 요번 경남도지사가요, 차기 도지사 출마한다고 공공연히 소문 나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구가 4배 더 많잖아요. 동부 경남이. 저쪽 배치해 준다 해야 표가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논리로 지금 전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국회의원, 진주시 국회의원 모 지역구 의원도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가져오겠다 안 했어요. 어디로 배치할 건지, 원도심에 할 건지, 혁신도시로 할 건지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쪽 지역 표를 의식했을 수도 있어요, 원도심. 안타깝죠? 11개가 다 와야 됩니다. 저는 요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제가 방송에 KBS 경남 토론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라. 경남도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루는 컨트롤 기구예요. 경남도지사가 의지를 가져야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이걸 만드는 순간 집중 이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거예요. 분산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걸 안 만들고 있어요.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요, 여성가족부 없앤다 하잖아요. 없애지 마라. 이것을 지역가족균형발전부로 확대 개편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방 중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장관을 그 부총리급으로 격상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지역가족균형발전부 부총리하고 기획재정부 부총리 두 사람이 양날개가 돼가지고 지방 소멸을 막는 정책을 조건 없이 편파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접근이 되지 않는 한 지방 소멸은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이번 참에 부서 개편을 해달라.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얘기하는 후보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참 전에 나가서 KBS에서 방송할 때 여기서 강조를 했고 KBS 요 진행자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멘트도 나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 어중제비예요. 지금 고양이 그림 수준이에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호랑이 그림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호랑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진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경제 효과가 산청이나 함양, 저 통영 거제까지 갈 수 있는 낙수 효과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랑이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지역 성장 거점의 완성입니다. 완성. 성장 동력 구축의 완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개 공공기관은 규모의 경제상 숫자가 작아가지고 그런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11개가 더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발휘가 돼가지고 호랑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 낙수 효과로 원도심에도 그 경제 효과가 가고 함양군에도 가고 통영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4년 후에 3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함양군에서도 하나 가져가고 통영에서도 하나 가져가고 그리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양이 그림 수준인데 자꾸 주변 인근 지자체에서는 쥐어 뜯고 있는 거예요. 뺏어가려고. 그걸 이제 경남도지사는 옳거니 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제가 혁신도시 법을 전공했다 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특별법이 있어요. 혁신도시 특별법에 제29조에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놨어요. 원칙으로. 11개의 공공기관을 경남도에 배치를 하면 최소한 9개는 혁신도시인 진주로 주야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단서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국가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창원도 하나 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9개를 저리 가고 2개를 이리 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법을 제대로 지키라 하는 주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띠를 두르고 경남도청에 가가지고 그다음 국토부 앞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11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9개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할 말씀 많은데 그 5월달 칼럼 주제를 제가 이걸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 11개로 와야 되는 당위성. 혹시 관심을 가지시고 네이버나 이런 데 윤창술 치면 다 나옵니다. 꼭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많이 홍보도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정 기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서부경남 KTX 빨리 조기 착공돼야 돼요. 왜?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전라선 KTX가 깔려지고 나서 이 관광객이 느는 거예요. 관광객이 느는 겁니다. 다만 빨대 효과, 순천에서 자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여수에서만 자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방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주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즉 호남 KTX 여수 순천 간의 관계처럼 통영 진주도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주 와가지고 촉성루 진주성 삑 돌아보고 저녁은 통영 가서 회 먹고 거기서 통영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진주에 남는 건 얼마 없어요. KTX 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KTX가 깔렸을 때 진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응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통영에서 그 음식을 먹고 통영 호텔에서 자지 않아도 진주에서 어느 먹거리를 먹으니까 좋더라, 그리고 진주 호텔도 좋더라 하는 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춰야 돼,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갖추는 방법으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먹거리타운입니다. 먹거리타운. 저 전주의 막걸리타운, 그 다음에 저 영광법성포의 굴비거리 이런 것처럼 진주도 지역은 저는 고집을 하지 않아요. 제법 큰 지역에 실비집 다치타운, 교방 음식타운,
그 다음에 짱어 유명하지 않습니까? 짱어타운. 그리고 막걸리, 이쪽 지역 순수 막걸리, 토종 막걸리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전주 막걸리 안 먹고 진주 막걸리 먹을 수 있도록 이 타운을 빨리 조성을 해야만이 자고 가지. 데크 많이 깔고 진주 대척 광장 만들고 좋습니다. 공원 많이 만들고 좋습니다. 그걸로는 진주에서 자고 가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쪽 지자체에서 진주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먹거리 타운 만드는 걸 몇 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볼링의 킹핀이다. 볼링의 킹핀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딱 맞췄습니다. 오늘 그 제가 한 시간만 된다면은 저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여담이지만은 밴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취미 밴드. 그래서 목소리 하나만은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짧게 이렇게 요약하다 보니 제 뜻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또 등등 할 수도 있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특히 보이스피싱은 요 자료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요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나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좀 예민한 사안 멘트도 제가 거리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것은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꼭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